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과 한국당도 일단 논의는 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당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셈법은 제각각입니다. 그동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분이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어제도 그 국회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 하시더라고요. 네,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동료 의원들께 선거제도 문제를 반드시 이번에 해결하자 이런 촉구하는 피켓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제도를 지금 꼭 바꿔야 되는 이유. 네.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30년 만에 정치개혁에 골든타임을 우리가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대 국회 때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국회 안에서 자당에게 이익을 어느 제도가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셈법이 너무 복잡해서 결국 개혁이 아니라 개학으로 마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지금 5개의 정당, 다당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야3당,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그 대통령이 되실 때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이제 좀 더 선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같은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결국은 국민들이 투표한 내 표가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국회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내가 찍은 표가 그대로 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석수로 반영되어서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골고루 대변하고 또 그 안에서 충분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국회로 전환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민들의 60% 이상이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그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되는 그리고 이전 공약들,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도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의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도입이 되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먼저 정의당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어저께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입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다는 거를 좀 확인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석이 300석인데 국민들이 선거 때 어떤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당이 한 3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다. 그러면 전체 300석 중에 90석의 의석을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한 70석 정도의 당선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나머지 20석을 비례의석으로 보정해줘서 전체 90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한 40%만 얻어도 싹쓸이도 가능한 제도잖아요. 그죠? 승자 그런 독식 제도죠. 모순을 좀 깨고 싶으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고. 매년 매번 총선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표의 52%가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고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가요? 한 표만 더 얻어도 100% 민의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한 20%, 내가 30%를 얻었다 해도 그럼 둘이 합쳐 50%의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후보가 32%만 받았다고 해도 우리 둘이 받은 50%는 없어집니다. 32%가 100%를 다 가져가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국민들이 내가 이런 정책과 이런 정당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 뜻이 국회에 전혀 수용이 안 되는 52%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 뉴스톡에서도 선거제 개편 내용을 최근 잇따라 다뤘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스톡 출연 당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정의당 측에서 이거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지금 연동형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를 보전해 주냐, 50%를 보전해 주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선거법 개정은 어찌 됐든 기존 정당들이 1, 2당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고라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야당이 너무나 그 어떤 자신들의 어떤 주장만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론이 있고 없고 이거는 별로 안 좋은 내용이에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에서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자, 뭐 지도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협상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왜 안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 경기자들이 경기 룰을 정하다 보니까 어떤 룰이 내가 경기를 뛸 때 더 유리한가 이 이제 주파 하나를 튕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선거제도 문제가 마지막 그 골을 넣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우리 홍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큰 당들이 손해를 본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불합리한 제도들 때문에 큰 당들이 원래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한 52%의 지지를 얻고 서울에서 90%의 의석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대로 개선하자라고 하는 거.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게 하자라는 뜻이지 뭐 작은 당에게 유리하고 큰 당에게 불리하고 이런 셈법은 조금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목끝까지 차왔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이전까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셨다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말씀들을 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당의 대표님들께서 이런 그 선거제도 요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당론을 좀 분명히 밝혀주신다면 정치개혁 특위 안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뭐 반발이든 한발이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이정미 대표도 참석했었는데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열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심은 정치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정수를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손 대표께서는 지금 의원 정수를 핑계로 논의를 피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지 않는 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원 정수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우리 정의당에서는 한 360석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 여론이 따가운데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비례성을 확대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국회가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이 지금의 불신을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정치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360석 얘기를 했을 때 전제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과 특혜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수반되는 속에서 의석수를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혀 해결하지 못했던 국회 특수활동비 이것을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결국 이걸 폐지시켜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뭔가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삼고 있는 많은 특권들을 내려놓는
과감한 정치 개혁들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하면 불체포 특권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강원랜드 사건에서 두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으로 인한 그 결과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과감하게 그런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면책 특권과 관련된 부분들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정의당의 지금 밝힌 바가 당론이신 있습니다. 거죠, 그러면? 네. 자, 그런데 300명에서 만약에 360명이 되면 세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것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해 놓은 안은 전체 세비 총액을 동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의 세비가 그 다운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선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결국엔 그게 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슬그머니 세비 올리고 보좌관수 줄였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보좌관수 늘리고 이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과 같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슬그머니는 사라지지 않을까. 정의당 이 5석이라고 하는 작은 정당 하나로도 특수활동비를 폐지시켰는데 그러한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더 많은 의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자기 특권 챙기기 이런 것들의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국회의원들의 희소성과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들도 국민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제 개편은 뭐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 1당과 2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아예 물리적으로. 다행인 건 지금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같은 당 심상정 의원이고요. 네네. 어떤 계획 갖고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의 이 혼선을 정리해내는 것까지는 잘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 아니었다라고 계속 주장하셨다가 어저께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이번에 순방 나가시기 직전에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확고한 이 당론을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면 전체 정당들이 다 똑같은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완전히 뒤로 밀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득들을 좀 더 추진해 나간다면 정개특위 안에서 단일한 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 최근에 정부 여당의 전통적인 우군이라고 하는 우리 노동계와 정부 여당의 갈등이 좀 표면화됐잖아요. 네네.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우리 정의당에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가치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점에서 지금 상황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계는 이전 정부에 이런 큰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가 결국은 그 정부와 기업이 답을 다 정해놓고 노동자 대표들을 앉혀놓은 다음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대화기구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몇 차례 그 불신들로 인해서 파탄이 났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 정부 안에서는 노동계의 입장도 충분히 좀 들어주고 그 속에서 그 노동계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내주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 초에 있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그것이 일반 강행되었다든가 탄력적 근로시간의 기간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굉장히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반대하니까 마치 민주노총이 기득권 지키기다 이러면서 이 본질과 비껴난 비판들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그 노동계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불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많이 포용하고 설득하고 노력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노사 간 대립이 이어져 온 유성기업에서 노조원이 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원들이 기업의 임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도 절대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행자부라든가 경찰청은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국민이 민노총 조합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들은 증거인멸까지 하면서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경찰청장도 장관도 누구 하나 죄송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은 무기력한 공권력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의 그 공권력이 민노총의 호위무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일부 조합원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노총에게는 좀 악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금속노조가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이런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유성기업 노동조합 문제를 제가 국정감사에 여러 차례 다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한 7년 정도 계속되어진 소위 그 창조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노무법인과 그리고 노조 파괴 노조 파괴 노무사들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유성기업 이 3자가 어우러져서 7년 동안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서 너무나 괴롭혀왔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유성기업 노동자들 중에 60%가 우울증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세 분의 노동자가 그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 있는 노동자분들의 상태가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문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폭력 문제는 그것대로 문제를 삼더라도 이 유성기업의 구조적인 폭력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당장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일단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한노위 소속이시죠? 네네. 한번 활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정의당 내부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난해 대선 때 우리 심상정 의원이 후보로 나오셔서 뭐 노란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때도 이제 당원이 꽤 많이 증가했고 또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넉 달 전에 고 노회찬 의원께서 별세하시면서 그때도 좀 당원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창당 6주년 되었는데요. 5천 명으로 시작했던 당원 수가 지금 이제 5만 명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가시고 나서 한 10,000명 정도의 당원들이 입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당비도 굉장히 높고 비싼가요? 한 10배 정도 되죠. 10,000원씩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매월. 그리고 또 당 활동에 이제 진성당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문턱이 높은 정당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많은 당원들께서 이번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5만 명이 다 매월 10,000원씩 당비를 납입하는 당원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다른 정당과 당원 수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네. 자, 우리 정의당 얼마 전에 그 진짜 제1야당이 됐다 뭐 이런 보도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국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벌써 한 몇 달 전인 것 같고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좀 동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그 한국당하고 한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던데요. 뭐 대표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정의당에 대한 격려의 뜻으로 지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15%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지금 한 10% 조정 국면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더 힘차게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이 지지율은 뭐 10% 넘는 결과도 있습니다만 사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그중에 정의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는 5석이잖아요. 네. 의정 활동하실 때 좀 한계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일례로 지금 예산안 심사 한창인데 예결 소위가 올해는 뭐 16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 네. 정의당 의원은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 뭐 그리고 결국 소소위라고 하는 것까지 가서 예. 아주 특정 교섭단체들의 몇몇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자르고 붙이고 이런 것을 다 결정하는 사실 예산안을 다루는 구조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좀 노력하고 계십니까? 소수 정당으로서. 일단 뭐 저희들이 소수정당이라고 하지만 다른 교섭단체 못지않게 전국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으로 이것을 견인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이 교섭단체 구조라고 하는 것이 다당제도 하에서 이렇게 그닥 합리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섭단체 문턱을 낮추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저희들의 실력으로 예. 또 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고 노회찬 의원 얘기를 저희가 웬만하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 별세하시고 나서 우리 고인이 정의당에 남긴 숙제가 있다면 한 3가지만 좀 들어보실까요? 뭐 대표님께서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만큼 예. 그런 좋은 정치인들을 더 길러내야 되는 숙제도 있고 예. 또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정확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과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지이기도 하고요. 네, 노회찬 대표님께서 생전에 예. 선거제도만 바뀐다면 당신은 국회의원을 더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노 의원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구가 빈자리잖아요. 네, 경남 창원 성산이요. 네.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정의당에서는 우리 이 대표님이 출마하실 거다. 이런 관측도 있더군요. 저는 오래전부터 비례대표 당선 직후부터 예. 인천 송도 연수구 을에서 지역구 활동들을 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에 반드시 예. 연수 을에서 제가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뭐 변동은 예. 없을 것이다라는 아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창원 성산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도의원 활동을 경험하면서 주민들한테 실력을 인정받아온 우리 경남도당 위원장인 여영국 의원이 출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 막바지까지 뭐 새로운 우리 변수가 정의당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영국 도의원을 중심으로 창원 성산 선거를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 부인께서 출마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다른 시민활동 등을 통해서 본인이 평소에 또 여성운동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계속 하시고 싶다는 뜻을 밝혀오셨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그럼 그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를 사수를 한다면 그럼 다시 6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평화당과 합쳐서 다시 20석이 되고요. 네. 그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교섭단체 다시 꾸리실 계획 있으십니까? 일단은 창원 성산 선거 승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